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 돈이 되게 많으면요. 이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꾸준한 관리나 감독하지 않고도 내가 투자한 거에 배당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내 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혹은 어떤 투자 상품에 넣어놨을 때 안전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몇백만 원씩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은요. 1년에 몇 시간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개념은 나는 시간은 남아도는데 돈은 계속 입금되는 내가 밤에 잘 때도 쉴 때도 놀 때도 돈이 들어오는 게 부의 추월 차선을 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쫙 나가는 도로가 있는 방법이 걸어가는 거랑 쫙 가는 길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밟을 때랑. 근데 이거는 저절로 밟힌다는 거죠.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걷지 않아도. 아무튼 이렇게 머니 시스템으로 해서 이자나 배당으로 돈을 벌고 있고요. 그 다음 디지털 제품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요즘에 자산가치 활용 시스템 중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방법인데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만들기가 되게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경쟁이 치열한. 그래서 책으로 친다면 전자책. 요즘에 되게 많이 전자책 출판하잖아요. 전자책, 그 다음 PDF 보고서. 책을 안 내시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 자료 같은 거를 PDF로 만들어서 그거를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거를 자료가 필요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서 PDF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그 파일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책 같은 제가 필요한 분야의 것을 이제 제가 사서 본 거죠. 그 다음에 유튜브 비디오. 유튜브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제가 자고 있어도 제가 쉬고 있어도 영상을 안 올려도 이 영상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면서 광고료가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니까 일단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글이나 카페나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팟캐스트. 요즘 팟캐스트로도 돈 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 네, 내가 쉽게 만들 수 있고 이게 내가 밤에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계속 벌어다 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웹사이트 템플릿을 만든다거나 어떤 디자인을 한다던가 글을 쓴다던가 하는 게 다 이 디지털 제품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진입문은 낮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여기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나만의 매력이 필요하니까 혹은 나만의 좋은 분야가 필요한 건가? 그 다음에 3번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여기 구해 추월차선 포럼이라고 있어요. thefastlaneforum.com thefastlaneforum.com 여기 들어가시면 이분이 운영하시는 그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서 돈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회원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익금이 또 돼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돈이 들어오고 보통 사람들은 학습 아카데미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관리, 이런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번대요. 그 인터넷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쉬운 어떤 길을 제시한다던가 해결책을 찾아준다던가 오락을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근데 자산다운, 그러니까 부의 추월 자산 다운 자산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걸 하고 나면 업그레이드랑 지원 조금만 하면 되고 그다음 별 관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에 뭔가를 개발해서 올렸어요. 게임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갖춘 거라서 그걸 한번 해놓으면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수많은 앱들이 다 한 번 나온 다음에 가끔씩 업데이트 되잖아요. 이것처럼 처음에 뭔가를 많은 사람들을 돕는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오락 기능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용 소프트웨어. 제가 생각하기에 뭐 CCTV로 뭐 휴대폰으로 연결하는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비디오 게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게임으로 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도 처음 한번 셋업만 해놓으면 네. 나는 돈을 별로 투자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걸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시스템으로도 돈을 들어오는데 이 부의 MJ 마커는 이 월회비랑 포럼을 운영해서 인터넷상으로 그러니까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부에 대한 정보들을 나누면서 이 회비를 받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 제품 시스템. 제품 시스템은요, 유통이 되게 필요해요. 유통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외주가 가능하니까, 식품, 나만의 어떤 그런 쿠키 같은 거를 개발해서 난다던가, 옷이나 장신구, 화장품도 뭐 색조라던가 기초라던가, 혹은 이렇게 채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치약, 뭐 이런 상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로 된 책 있죠. 아까는 그 전자도서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종이로 된 넘길 수 있는 이런 책인 거죠. 그 다음 어떤 장난감이라든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발명하는 거, 소형 기술, 미술품이나 내가 창조적으로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거. 근데 이게 제품 시스템은요, 중요한 게 오리지널 한두 개만 있고 유통을 내가 못하면 돈을 진짜 못 벌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복제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고, 그다음 외주에 위탁해서 얘네가 이 창고도 관리하고 물건도 관리하고 이걸 배송도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작가인데 그림 하나만 그려가지고 판다 이거보다는 그림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 가능하게 티셔츠에도 받고 로고에도 받고 이런 노트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약간 그 디즈니나 카카오 캐릭터들이 판매되는 것처럼 라인 프렌즈 그런 애들이 판매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되게 많은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을 해놓으면 내 창조성이 그림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품으로 인해서 나한테 추월차순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복제가 가능해야 되고 이 한 작품이 없어져도 내가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 5번째 대여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제품을 내가 팔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팔면 그냥 한 번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를 받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대여를 해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 대여 기간이 끝나면 그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 네. 이거는 자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대여. 근데 뭐 주거용으로 대여할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도 대여할 수가 있어요. 매장을 대여할 수 1층 같은 경우는 대여되는 건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어떤 그 동네에서는 주거용으로 인한 원룸이라던가 투룸이라던가 구조원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여할 수도 있고 혹은 에어비앤비 요즘 이걸 돈 버시는 젊은이들 진짜 많거든요. 에어비앤비로도 돈을 버실 수가 있죠. 네. 에어비앤비로 돈을 어떻게 벌지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산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한번 그 다운을 받아보세요. 에어비앤비라고 애자 어이거든요. 네. 어이로 해서 찾아보세요. 에어비앤비 성공 사례, 뭐 에어비앤비, 뭐 20대, 30대 창업,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산 대여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대여한다던가, 중장비, 기기를 대여한다던가, 이미 농촌에서는 드론이 농약을 뿌리면 훨씬 빠르고 쉽대요. 사람이 직접 뿌리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중장비라던가, 농기구 제품들 되게 비싼데 그런 걸 대여하는 게 되게 활발하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파티용 텐트 같은 거를 뭐 텐트촌 같은 데 가면 그 텐트를 이렇게 대여해 주잖아요. 캠핑카, 글램 캠핑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여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피숍인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대여합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업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대여 서비스들이 있고
주차 공간 같은 거를 대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라이선싱 대여, 지적재산 및 상표재산 대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 라이선싱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광고를 요거를 제가 홍보합니다라고 한다면 PPL로 이렇게 살짝 드라마나 이런 영상에서 몇 초 이상씩 막 나오잖아요. 막 화내다가 갑자기 막 홍삼 빨아먹고 이런 거. 그런 라이선싱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작비를 후원해 주시면 이렇게 라이선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선싱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 얼굴이 들어가는 경우, 뭐가 하는 경우, 내 광고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광고를 니네 마음대로 편집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다 라이선싱이 다르고 개월수가 다르고 그거에 따른 가격들이 다르더라고요. 직접 재산이나 상표 재산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엔게이드 마커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월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는 법. 하버드생 노우섭과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페이지 22. 하버드 형을 만나다. 너 그 얘기 들었어? 저 집 형이 이번에 하버드에 갔대. 하버드? 미국에 있는 대학교 말이야? 맞아. 진짜 유명한 데래. 그런데 우리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신기하더라고. 너네 형이 왜? 그 형이랑 우리 형이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처음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대. 정말? 음, 근데 언제라더라? 방학을 한번 보내고 와서 성적이 쑥 올랐다지 뭐야?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것처럼 공부에 빠져들더래. 진짜?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는 법이라도 배웠나? 에이, 설마. 아, 우리 형이 예전에 한번 그 형한테 물어보긴 했대. 도대체 잠을 몇 시에 자느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특별히 정해둔 시간은 없다면서 그냥 공부가 재밌다고 하더래. 공부가 재밌다고? 그게 말이 되냐? 희한하지. 어쨌든 그 형 참 대단하지 않냐? 그래, 부럽다. 거기까지 말을 한 뒤 난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부러워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창문을 열고 그 집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 형 방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도 새 집 건너에 그런 형이 산다는 게 좀 신기했다.
유난히 큰 창문이 달린 꼭대기 방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저런 사람은 대체 어떻게 공부할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잠시 후 나는 창문을 닫았다. 그 소원이 몇 달 후에 정말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채 말이다. 앉아도 되니?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난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형이 싱긋 웃으며 서 있었다. 학원이 막 끝난 무렵이라 버스 정류장의 좁다란 의자에는 자리가 별로 없었다. 내가 성의 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형은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내가 다시 단어장을 보고 있는데 그 형이 가방을 뒤적이다가 무언가를 툭 하고 떨어뜨렸다. 마침내 발밑으로 떨어져서 나는 느릿느릿 허리를 굽혀 그걸 주워들었다. 얼핏 보니 낡아 빠진 수첩 같았다. 가운데 부분에 바지끈까지 동여매어 있어서 더 촌스럽게 보였다. 여기요. 내가 무뚝뚝하게 수첩을 건네자 그 형이 몹시 미안해하며 말했다. 고마워. 혹시 혹시 존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방해했다면 정말 미안해. 분명히 우리말로 한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내 표정이 멍해 보였는지 그 형이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다. 아니면 마중물을 붓는 등이었니? 어쨌든 정말 고마워. 그 형은 수첩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낸 뒤 가방 속에 넣었다. 그러고는 책 한 권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보기 시작했다. 어? 글씨가 온통 영어로 되어 있잖아. 얼굴을 슬쩍 보니 놀랍게도 빙그레 웃으며 책을 보고 있었다. 마치 재미있는 만화라도 보는 듯 말이다. 별난 사람이네. 나는 고개를 돌려 차가 오는 방향을 보았다. 마침 내가 어, 타야 할 버스가 오고 있었다. 나는 단어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대는 아이들 틈에 끼어들었다. 잠시 후 내가 탄 버스가 출발했다. 정류장을 몇 개쯤 지나고 나니 빈자리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운 좋게 자리를 잡았다. 편하게 앉아 있으려니 졸음이 왔다. 그때였다. 피곤한가 보구나. 중학생이니? 귀에 익은 목소리에 퍼뜩 눈을 떠보니 아까 그 형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갑자기 경계심이 밀려왔다. 아까 정류장에서 만난 건 우연이라 쳐도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또 마주친 건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 형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조금 뒤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에 버스가 섰다. 나는 얼른 내려서 집 쪽으로 걸어갔다. 음. 한참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그 형이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버럭 소리쳤다. 왜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형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저기 우리 집도 이쪽인데. 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알고 보니 그 형은 우리 집에서 새 집 건너 살고 있었다. 저렇게 가까운 데 사는데 왜 본 적이 없지? 우리 집 대문을 열다가 슬며시 고개를 빼고 그 집을 보았다. 하필 초인종을 누르던 그 형과 눈이 딱 마주쳤다. 형이 갑자기 손을 흔들었다. 만나서 반가워. 다음에 또 보자. 무한해진 나는 얼른 집으로 들어갔다. 저런 사람과 마주칠 일이, 마주칠 일이 또 생길 리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어휴, 왜 그러세요? 난 안 간다니까요. 잔말 말고 따라와.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알아? 나는 엄마 손에 이끌려 무작정 그 집에 다다랐다. 띵동.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네, 파란 대문집이에요. 일전에 말씀드린 거지요? 지금 저희 아이도 함께 왔어요. 문이 열리자 엄마가 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집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서 오세요. 마침 저희 아들도 집에 있어요. 어머, 다행이에요. 너 아주머니께 인사 안 드리니? 안녕하세요. 내가 고개를 숙이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 그래,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래, 벌써 이렇게 컸구나. 여전히도 똑똑해 보이더니 지금은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걸? 엄마가 금세 그 말을 가로챘다. 어휴, 그런 말씀 하세요. 얘가 요즘 얼마나 성적이 떨어졌는지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집 학생한테 우리 애 공부 좀 봐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사실 하버드생 지도를 받는다는 게 어디 쉬운가요? 안 그래도 방학이라 당분간은 집에 머무를 거라고 했어요. 어제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눌 동안 여기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아주머니는 미리 마련해둔 차상 앞으로 엄마를 모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형 방은 위층에 있단다.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1%의 힘이 즐거운 노력을 이끈다.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다. 끝까지 다 올라가니 방 하나가 나타났다. 나는 문을 똑똑 두드렸다. 네. 목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 너구나. 또 만났네. 반갑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형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에게 그 형이 말했다. 들어와.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 나는 머뭇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생전 처음 보는 다락방 풍경이 나를 사로잡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방의 천장은 지붕의 모양처럼 세모났다. 방 한쪽 벽은 커다란 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과 맞닿은 한쪽 벽은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 맞은 쪽 벽에는 침대가 바짝 붙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두껍고 푹신한 깔개가 놓여 있고 그 위에 낮은 탁자가 있었다. 서로 마주 앉기에 딱 좋은 크기였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실내가 온통 환했다. 뭐 좀 마실래? 형은 침대 발치에 놓인 작은 냉장고를 열어 생수 2병을 꺼내 하나를 건네주었다. 뚜껑을 열고 시원한 물을 마시다가 나는 문득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침대 옆쪽 벽에 커다란 그림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자세히 보니 고풍스러운 건물 그림을 배경으로 밝게 웃는 형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나는 하버드생이다. 침대 위쪽 천장엔 자주색 하버드 깃발과 종이 2장이 붙어 있었는데 깃발은 손으로 직접 그린 것이었다. 종이 각각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자, 일이 재미있게 되어 가는군. 난 참 운이 좋아. 커다란 그림과 종이는 붙여놓은 지 벌써 몇 년은 지난 듯 끝이 너덜거렸고 색깔도 꽤 바래 있었다. 신기한 곳에 온 기분이었다. 그 방의 공기가 뭔가 색다른 표정으로 넘실거리는 느낌이었다. 그런 내 기분을 알아챘는지 형은 빙그레 웃으며 나를 보았다. 처음 볼 땐 잘 몰랐는데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였다. 웃는 모습이 아주머니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에디슨에 대해서 아니? 행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바람에 나는 금세 생각에서 깨어났다. 생수통을 입에 대고 내가 대답했다. 발명왕 말인가요? 나는 은근히 기분이 나빠졌다. 성적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에디슨을 모를 리 없었다. 형이 또 물었다. 그럼 에디슨의 1%에 대해서는? 그 순간 머릿속에 유명한 격언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자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아는구나.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겠네. 무엇이든 끊임없이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나는 기분이 우쭐해졌다. 이제 형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이 맞아. 필라멘트라는 거 알고 있지? 둥그런 전구 속에서 밝게 빛을 내는 가늘고 꼬불꼬불한 부분 말이야.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를 만들 때 자그마치 1만 번이나 실험을 했다고 해.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전구라는 대단한 발명품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게 바로 노력이라는 99%의 힘이겠지. 그럼 나머지 1%는 뭐라고 했었지? 영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다 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영감이요. 그런데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창조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영감이라고 해. 보통 반짝하고 머릿속에 스쳐가지. 일이나 공부를 즐겁게 하는 사람에겐 자주 영감이 떠오른대. 에디슨이 대표적인 예야. 에디슨이요? 잠깐만, 어디에 있더라? 형이 갑자기 낡은 수첩을 펼쳤다. 얼마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형이 떨어뜨린 그 수첩이었다. 아, 여기 있다. 형이 한 곳을 가리켰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항상 모든 일에서 재미를 찾으세요. 저는 실험할 때 놀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숙제도 공부도 회사 일도 모두 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토마스 에디슨. 이게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맞아. 에디슨이 한 말이야. 에디슨이 남긴 말이야. 이 말처럼 에디슨은 늘 즐겁게 일했어. 덕분에 많은 영감이 에디슨을 찾아왔지. 형은 글귀 아래쪽을 가리켰다. 여기에 1093이라는 숫자 보이지?
에디슨의 특허 개수야. 보통은 평생에 한 번도 받기 힘든데 말이야. 내가 그 숫자를 가만히 바라보자 형이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반짝하고 떠오른 훌륭한 생각 덕분에 에디슨은 즐겁게 노력할 수 있었어. 1%가 나머지 99%를 이끈 거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등대 불빛이 환하다면 그쪽을 향해 노를 저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 말에 나는 귀가 솔깃해졌다. 자신에게 중요한 1%를 찾으면 그 다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야. 그러면 행복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지. 행복한 마음으로요? 공부와 행복이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았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형이 말했다. 아직은 별로 와닿지 않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참, 하버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니? 난 좀 뜨악한 표정으로 형을 보았다. 너무 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뭔가 특별한 사람들, 천재, 수재, 뭐 그런 거요. 맞아.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을 거야.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수업이 무엇인 줄 아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법학이나 의학 같은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뭐, 안녕하세요. 책을 너무 열심히 읽다가 31분이 돼버렸네요. 자, 잠깐 책을 들고 인증샷 한번 찍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이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스크린샷 찍는 법을 몰라서 카메라를 또 들어야 돼. 자, 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저장했고요. 자, 잠깐 독후감 나눠볼까요? 우리 원성님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굿모닝 원석. 소리가 또 안 들리나요? 무슨 목도 쑥쑥 어? 어제부터 왜 목소리가 안 들릴까요? 원숭이가 또 왔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러면 우리 원성님은 뭐 채팅창에 독후감 한 줄 남겨주실까요? 네, 채팅창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진님, 네, 네, 저 어제 읽었던 책 이어서 읽었는데 네네, 그 우리 주인공 동구가 그 되게 암산이나 그런 걸 되게 잘하는데 항상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암사는 잘하는데 시험을 못 봐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동구 보고 남으라고 하시면서 응, 역시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동구가 그 암산은 잘하는데 약간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한글을 그 뭐지 깨우치는 속도가 느리는 음, 낭독증을 가지고 난독증, 있다고. 난독증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머니가 들으신 후에 아버지한테 말하려는데 그때 딱 그 동거의 동생인 영주가 3살밖에 안 되는데 음, 글을 술술 읽으면서 어, 뭔가 동거가 좀 그렇지 않을까 나중에 음, 막 주변 사람들도 막 영주 천재 아니냐면서 그러고 음, 뭔가 동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읽으셨어요? 네, 만약에 우리 예진님이 이제 뭐 이름이 동부랑 그 영주, 네, 그러니까 네.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요? 네, 음,
공부는 잘 모르고, 어머니는, 음, 제가 이제 뭐지? 그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제목이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라고 되냐면 이런 사람은 다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음,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네, 뭐 자기 자랑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도 죄라고 그러고 어, 이제 남의 그 아픔이나 이런 것에 무심한 사람도 죄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무심코 자랑을 하면 주변 사람이 그 자기 자랑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형제가 아주 다를 때 잘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조심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존감 높여주기 위해서. 근데 형제가 네, 이렇게 서로 막 대조적일 때 정말 엄마가 처신을 잘해야 될 것 같으네요. 아, 네, 엄마가 되는 거 되게 어렵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한 60명 친구들과 같이 가르치면서 하여튼 형제 자매 사이가 이렇게 다 좋은 친구를 못 봤어. 근데 어, 어, 제가 평생에 제일 큰 자산 중에 하나는 형제 자매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언니가 어, 계속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빠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셋째거든요. 딱 중간이에요. 그다음에 바로 앞에 2살 아래에 있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러고 네, 그 친구도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근데 싸우긴 제일 많이 싸웠어요. 어릴 때 잘 때 같이 이불 덮고 자다가 서로 발 올려놨다고 싸우고 벽을 차고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제일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달달이 엄마한테 용돈 보내주고 제가 어려울 때 흔쾌하게 다 이렇게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안 받고 막내 동생은 말할 어, 것도 없고 너무나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자기 그 영어로는 시블링이라고 하는데 시블링보다 더 좋은 친구, 평생 친구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저는 계속 이어서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네,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독서를 꼭 이렇게 책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영상 독서 이제 그 유튜브나 테드 같은 것도 좋은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언제 시작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깨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푸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돈 안 들이고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도 안 통하고 그다음에 뭐 약을 먹는 건 건강에 별로 안 좋으니까 약은 웬만하면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막 찾다 보니까 그 어깨에다가 베개를 얹어놓고 손을 이렇게 10번씩 이렇게 계속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저는 아깝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시간도 어떻게 하다 보면 30분이 훌쩍 지나가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옆에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을 이제 틀어놓고 이제 누워서 해야 되니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어, 아침에 어떤 영상을 봤냐면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본 책 중에 하나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거든요. 이제 네, 선생님은 돈에 정말 관심이 없어가지고 여지껏 정말 저금도 안 하고 가계부도 잘 안 쓰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와서 선생님 이제 아들 둘이 다 장가 갈 때가 됐는데 보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또 모아서 가난한 집에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우리 대녀 선생님 이제 우리 뭐지? 와이프도 찾아줘야 되고, 뭐, 자기가 찾는 거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돼서 결혼식 하고, 뭐,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올해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침 영상 속에서 이 책을 요약해주는 그런 요약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름이 김세혜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이분이 네, 이제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책을. 근데 네, 그 책 중에서, 이렇게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벌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네, 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자산을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자산이 뭐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산을 6개로 정리해서 좀 놓아 놓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거였는데 그거는 저랑 완전히 관련이 없고 돈 벌기도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우리 저희 네. 집주인도 갑자기 100만 원을 월세로 올리겠다고 해갖고 정말 진짜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쭉 보니까 그중에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오디오북, 책을 어, 읽어서 이렇게 네. 유튜브에 올려도 그것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서 또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 요 꿈을 이루는 요일간의 여행, 요 수업을 이제 영상으로 어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건 네. 공개로 한번 올려보려고요. 근데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 뭐지? 네. 그 저기랑 먼저 출판사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어, 그런 오디오북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올해 이제 꿈 중에 하나가 수입을 2배로 올려보겠다. 지금 버는 것에. 그래서 많이 네. 돈을 벌고 있는데 사실은 저금을 못해요. 왜 그럴까? 음, 너무 많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는 것도 줄여봐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돈을 수입을 2배로 늘려볼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책 읽으면서 정말 좋았던 부분을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고, 다음 독서 읽어갈게요. 네. 그, 책, 35쪽에 있는 내용인데 읽어드릴게요. 반짝하고 떠오른 훌륭한 생각 덕분에 에디슨은 즐겁게 노력할 수 있었어. 그 1%가 나머지 99%를 이끈 거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등대 불빛이 환하면 그쪽을 향해 노를 저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 에디슨이 그 여러 가지 발명해갖고 특허 개수가 1093개나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에디슨 덕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네.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우리가 덕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 에디슨 덕분에. 전공. 그렇죠. 전구인데, 그 전구 안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를 필라멘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네. 필라멘트를,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10,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해요. 10,000번. 자그마치. 어, 근데 그 10,000번의 실험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었냐. 그 얘기인데, 그 에디슨이 남긴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재미를 찾으세요. 저는 실험을 할 때 놀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숙제도 공부도 회사 일도 모두 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살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그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대요, 영감. 근데 이제 위대한 발명이 보통 그런 영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감이 나올 때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기록해 두시는 습관 되게 중요하세요. 제가 계속 블로그 하시라고 하시잖아요. 네. 블로그가 우리 여러분한테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블로그가 자산이 될까? 근데 블로그를 잘 써서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자기랑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이제 광고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 블로그가 또 오래될수록 좋고 글을 자주 쓸수록 또 좋아요. 좋은 블로그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아직 중학생이 돼서 자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미안한데 근데 돈 버는 거 나쁘지 않죠. 아무것도 안 네. 하고 나는 그냥 글을 쓰는데 그거 그냥 글만 써도 해피빈에서 100원 주잖아요. 그거 모아서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좋잖아요. 그거 해피빈 모아서 무료이웃 돕기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좋고 글을 자꾸 쓰면 그게 모두 되냐면 대학 갈 때 여러분의 그 포트폴리오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어, 뭐냐면 나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진이가 일러스트레이터 되고 미대 가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이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증거를 뭘로 보일게요? 그냥 말로? 어떻게 보여줘요? 저는 블로그가 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글쓰기에 이제 그림에 관한 것을 계속 수집하고 모으고 그리고 또 내가 그린 그림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난 이런 그림을 그려서 계속 몇 년 동안 그리면 수천, 수백 장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노력을 네. 해왔습니다 하면 가장 좋은 면접 자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면접관한테 갈 때 블로그 주소 가져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최고로 좋은 진짜 그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어, 직장에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력서를 달랑 보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 네.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그 파일
우리 A4 A4 파일 같은 데 넣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요즘 네. 그런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나 그 인터넷에 노션 같은 거로 자기가 자기소개 딱 쓴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다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서 제출하면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은 대학 그 입시 자료도 되고 나중에 네. 내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죠. 창업을 하려면 네. 자기 주변 어떤 사람들이 몰려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의 초월차선 책 같은 거는 자세히 읽지 않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그걸 뭐라 그러죠? 표식으로 이렇게 읽는데 이 사람이 하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걸 가치 창조라고 하거든요. 가치를 네. 창조하면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획을 어, 하는데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이고 그거 필요하면 그것을 사게 돼 있어서 돈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너무 제가 두고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자유 독서하시고 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네. 독서하세요. 네. 네. 선생님, 네네. 그, 어, 네. 원석이 그 독후감 보냈다는데, 아, 네네. 잠깐만 볼게요. 제가 안경이 없어서 이게 안 보여. 잠깐만 안경 찾아올게요. 네. 어? 아니, 네, 네, 어, 대답. 왜 원석이 한번 그거 봐주세요. 왜 소리가 안 들리는지 그 설정이나 뭐가 잘못돼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 끝나고 네.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갈라노 상어라는 상어가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바람에 자기 스스로가 상어에게 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줄거리를 요약했네요. 이제 독서를 뭐 그냥 즐거움으로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수상 아시죠? 그분도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철의 그 수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하게 영국을 이렇게 구한 사람, 이렇게 어려움에서 구한 사람인데 그분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렇게 실행 독서? 어떤 그 독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꼭 실천을 해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읽으면 그것을 자기 생활에 하나씩 적용해서 하는 그런 훈련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도구감 네. 감사합니다. 계속 책 읽으세요. 네. 네. 음. 자신에게 중요한 1%를 찾으면 그 다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야. 그러면 행복한 마음으로 책상에 앉을 수 있지. 행복한 마음으로요? 공부와 행복이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았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형이 말했다. 아직은 별로 와닿지 않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참, 하버드란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니? 난 좀 뜨악한 표정으로 형을 보았다. 너무 뻔한, 음, 너무 뻔한
질문을 너무 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 뭔가 특별한 학생들, 천재, 수재, 뭐 그런 거요. 맞아.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을 거야.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수업이 무엇인 줄 아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법학이나 의학 같은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예전에 어디선가 하버드 대학이 그런 걸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았다. 그러자 형이 빙그레 웃었다. 그건 바로 행복학이야.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이 온통 난리 법석이야. 그 수업을 신청하려고 말이야. 행복학이요? 그게 뭔데요? 형은 대답 대신 천장에 붙어있는 깃발을 가리켰다. 저 깃발에 새겨진 무늬를 한번 봐볼래? 저게 바로 학교의 상징이야. 나는 깃발을 바라보며 형의 말을 들었다. 무늬 가운데 있는 베리타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진리란 뜻이야. 매년 전 세계의 수많은 학생들이 진리와 명성을 쫓아 하버드로 몰려오고 그 가운데 소수의 학생들만이 좁은 관문을 통과해 입학의 영광을 얻게 돼. 하지만 기쁨은 잠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왜요? 영어가 힘들어서요? 맞아. 그 이유도 있어. 게다가 수업도 많고 해야 할 숙제도 산더미지. 하지만 가장 힘든 건 학생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일 거야. 워낙 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울음을 터뜨리는 건 흔한 경우이고 자신보다 뛰어난 학생들 때문에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해. 때론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지. 네? 그게 정말이에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이야. 하버드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이 자신의 것이라 믿던 학생들은 뒤늦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행복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야. 나는 좀 얼떨떨했다. 하버드에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것도 의외였고 행복이라는 말이 들어간 수업도 낯설었다. 어, 그 수업에서 뭘 배우는데요?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하루에 8시간 이상 잠자고 오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 베풀기 같은 숙제를 내주기도 하지. 어느 땐 강의실 불을 꺼놓고 명상을 하기도 해. 하고 TV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를 틀어주기도 해. 형이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즐거운 상상이 떠올랐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커다란 TV 화면을 가리키며 얘들아 오늘은 드라마를 볼 테니 주인공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봐두렴 하고 말하는 장면을 말이다. 나도 모르게 슬며시 슬그머니 웃고 있는데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흔히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야. 공부가 행복을 이끄는 게 아니라 행복이 공부를 이끄는 거거든. 그걸 깨닫는 게 공부를 잘하는 첫걸음이야. 바로 공부의 1%지. 그런데 행복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어. 말을 마친 형은 다시 깃발 아래 붙어 있는 낡은 종이 2장을 가리켰다. 음. 운이 좋다고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저 글은 내가 몇 년 전에 써 붙여놓은 거야. 자, 일이 재밌게 되어가는군. 이라는 건 사이토 히토리의 말이고, 난 참 운이 좋아. 는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한 말이지.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종이를 보았다. 형이 물었다. 저 2가지 말 가운데 뭐가 더 마음에 드니? 나는 잠시 2종이를 번갈아 본 후, 난 참 운이 좋다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형은 낡은 수첩을 펼쳐서 그 속에 아, 붙여놓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굵은 테 안경에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할아버지가 활짝 웃고 있었다. 이분이 바로 마스시다 고노스케야. 사진 속의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형이 말했다. 그러고는 수첩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들여다보니 사진이 붙어있는 페이지 옆에 짧은 이야기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나는 읽기 시작했다.
일본의 최고 기업가 마쓰시다 고노스케.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일본 최고의 기업가로 파나소닉을 창립한 분이다. 고노스케 회장님에겐 입버릇이 있었는데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난 참 운이 좋다. 그래서 뭘 하든 잘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노스케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부러진 다리를 동여매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참 운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회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하, 아하, 하하, 무슨 말씀을. 저만큼 운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니 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답니다. 고노스케 회장님은 직원을 뽑을 때 꼭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어떤가? 자네는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을 뽑았지만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뽑지 않았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고노스키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잘 될 거야 라는 느긋함이 숨어 있습니다. 느긋함은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일이 잘 풀리는 건, 이 일이 잘 풀리는 건 또 모두 운이 좋은 탓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기쁨과 행복이 항상 찾아옵니다. 손 안에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다 읽고 나자 형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어떤가? 자네는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평소 같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겠지만 오늘은 얼른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그러자 형이 칭찬해 주었다. 그래, 잘했어. 이야기를 눈여겨보았구나. 교통사고가 난 건 불행한 일이지만 그 와중에 살아난 건 운이 좋은 일이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 가지라도 운 좋은 일을 찾아낼 수 있다면 쉽게 행복해질 수 있지.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이야. 네, 수업이라고요? 나는 당황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만이 수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형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오니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엄마가 나를 보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여태까지 형이랑 이야기를 나눈 거니? 거실 벽에 매달린 시계를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다. 엄마와 함께 현관문을 나서는데 형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서 인사를 건넸다. 잘 가. 다음 수업은 내가 편할 때 하자. 이건 오늘 수업 숙제야. 형이 나에게 건넨 것은 곱게 접힌 종이였다. 그 자리에서 펼쳐보려다가 엄마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고 그냥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거라. 어머니께 번호를 드렸으니 다음에 오고 싶을 때 전화하렴. 형의 인사를 받으며 엄마는 무척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집에 다 왔을 때 엄마가 말했다. 호호, 그 학생 예의도 무척 바르더구나. 방으로 들어온 나는 주머니에서 얼른 종이를 꺼냈다. 무슨 숙제일까 궁금해하며 펼쳐보니 그리 크지 않은 종이에 적힌 가지런한 글씨가 한눈에 들어왔다. 형이 손으로 직접 쓴 모양이었다. 나는 형이 쓴 글을 읽은 뒤 볼펜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금세 샤프 펜슬로 바꿨다. 왠지 틀린 글씨를 지워가며 정성껏 숙제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의 숙제. 안녕. 첫 번째 수업을 함께 해서 즐거웠어. 너처럼 좋은 학생을 만나니 난 참 운이 좋아. 오늘의 숙제는 바로 이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해줄 거지? 오늘부터 닷새 동안 하루에 3가지씩 운이 좋았던 일을 써보도록 해. 3가지가 넘는다면 더 써 넣어도 좋아. 오늘 운이 좋았던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 자, 오늘 제 남동생이 지금 멀리서 방문하셔가지고 오늘 아직 1분 전인데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 너무 좋은 내용인데 같이 못 나누게 돼서 안타깝네. 이거 카페에 글을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동의 받을 일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그 리딩 클럽을 수업하는 거를 다 영상으로 녹화를 하거든요. 자, 이거를 어, 카페에다 올릴 거예요.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진님? 뭐 얼굴 나온 어, 거 없잖아요,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죠? 원성님도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 공개, 비공개 처리하고 혹시 얼굴이 나오면 제가 그 스티커 처리할 거고요. 제 거만 있고, 사실 제가 한 모든 말 이런 게 다 해서 영상 이제 유튜브로 만든 다음에 그거 링크를 이제 카페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해피 칠드런스 데이.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이 뭐냐면 이 책의 핵심인데 이 책 쓰신 분이 하버드생 조우성 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을 도와준 분이 김현정 작가님이신데 조우성 님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즐겁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막 밤새도록 늦게까지 공부하고 해서 이제 어딜 가셨냐면 연세대학교 가셨고 그 다음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간 다음에 하버드대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책 속에 나오는 그게 뭐냐면 그 하버드대 가기 전에 썼던 글귀가 뭐냐면 나는 참 운이 좋다. 그다음에 일이 재밌게 되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써붙여 놓고 나는 하버드대 생이다라는 그 표어를 붙여 놓은 다음에 날마다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렇게 적어 놓고 나는 정말 운이 좋다. 날마다 이제 그 3번씩 뭐 5번씩 써봐도 좋고 저는 그 이분이 이제 중학생한테 내줬던 숙제를 따라서 네. 하루에 10번씩, 한 번에 10번씩 하루에 10번 하는 숙제를 새벽마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루를 여러분과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진님, 원성님 같은 훌륭한 학생들과 함께 리딩 클럽을 시작해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회의 끝내겠습니다.